거기 과세 기준일은 누구랑 똑같습니까? 재산세하고 똑같으니까 언제예요? 6월 1일로 가는 건 뭐 똑같고.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이 얘도 사실은 재산세하고 똑같이 뭐가 나옵니까? 고지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는 뭐 정부 부가가세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얘는 근데 원칙이 부가가세 그럽니다. 정부 부가가세 그래요. 그러니까 과세권자 과세한다는 얘기죠. 근데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납기가 언제예요? 얘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납기가 얘는 중순부터 말일이 아니고요. 1일부터 15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심할 게 이런 게 나오면 되게 쉽게 맞출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를 낼 때 이제 지문에 얘가 섞여 있잖아요. 1일부터 31일, 16일부터 31일 이렇게 돼버리면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맞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보통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문제 풀 때 생각을 안 하고 탁 그냥 읽으면 보통 세금이 초부터 되는 거 없거든요. 우리가 배운 건 다 중순부터 말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훅 지나가는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1일부터 15일. 12월 달이니까 얘가 1일부터 15일로 가는 거라겠죠. 왜냐면 12월에 만약에 16일부터 31일로 되어 있으면 골치 아픈 거죠. 왜요? 생각해보세요. 이날부터 이날까지 납부 기한이래요. 그럼 이거 납부 기한 끝나면 해바뀌어요. 과세권자가 세금을 걷고 나서 30일까지 딱 거두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일부터 15일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얘가 이때까지 안 내면 얘는 무엇이 부과될까요? 가산금이 나오죠. 왜요? 고지서가 나왔잖아. 고지서.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그 예외 있어요. 예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는 뭐가 가능하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거죠. 날짜는 똑같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요. 강의할 때마다 이거는 뭐 정확하게 하라고 매번 강의하는 건데 작년 시험 문제 이게 나왔죠. 정답으로. 야, 이건 그냥 서비스 문제인데 이걸 참 틀리면 안 되는데 틀린 사람 되게 많죠. 얘는 1일부터 15일까지. 자,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안 하게 되면 이때 얘는 가산세가 신고 안 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된다, 안 된다.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신고 가산세를 말하는 거죠. 얘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무신고 가산세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신고를 안 했을 때 부과되는 게 무신고잖아요. 근데 얘는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고지서 나온 대로 돈 내겠다는 거죠. 원칙이 부가가세잖아요. 그죠? 고지서 왔어. 돈 내면 끝이에요. 근데 내가 돈 냈는데 너 신고 안 했으니까 가산세 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가산세라는 것은 얘가 의무 규정일 때 그걸 안 했을 때 부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는 나올 수 있다고요? 과소신고 가산세 나올 수 있다 했죠. 과소신고 뜻은 뭐예요?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고납을 선택을 한 거지. 근데 제대로 신고 안 하고 적게 신고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 과소신고 부과될 수 있다. 작년 시험 문제가 틀린 걸 골라라. 이거 정답이었거든요. 과소신고한 게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건 나올 수 있다 했지. 이게 정답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뭐 주워먹기 문제죠. 사실은 뭐 그냥 그죠? 근데 이런 건 이제 자꾸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틀려버리니까 결국 뭐라는 거? 그 어려운 거 있죠. 막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거. 얘 때문에 어려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어려운 건 어차피 못 푸는 거예요. 그건 찍는 거라 했잖아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이런 것들을. 웃긴 거지. 그러니까. 문제부터 엄청 풀고 다 아는 얘기, 대답도 엄청 했던 건데 걔가 시험에 나오면 그걸 틀리는 게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구분 잘 하시고요. 그죠? 그래서 과소신고 나올 수 있다. 그럼 얘가 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는 뭐예요? 이미 고지서 나와 있죠? 그죠? 보통 여러분 신고납부 선택을 언제 합니까? 내가 고지서를 받아보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다고 생각할 때 보통 신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받아놓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00만 원 나왔는데 나는 900인 것 같아. 그럼 900으로 신고를 하겠죠. 그럼 이미 뭐가 나와 있어요? 1000만 원짜리 고지서 나와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2개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그죠? 없는 거로 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가 신고를 일단 받아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해서 그 242페이지 이번에 부가징수 원칙 부가가세에서 납부기한 나왔잖아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 징수한다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고지서는 당연히 발부할 때 미리 보내야 되죠. 너무 빨리 가면 안 된다 했죠. 항상 고지서 어제 5일 전까지 발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외 나옵니다. 신고납부 똑같죠. 신고납부 기한은 똑같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줄친거 있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는데 이 경우가 뭐예요? 네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내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보겠다. 그런 뜻이네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거기만 잘 푸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돼요. 나머지 읽을 거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죠? 그리고 245페이지 가면 분납이 나옵니다. 자, 분납 있죠? 자, 이거 개정됐죠? 분납. 그 기획 나와 있네요. 250만원 초과, 기간은 6개월. 잘 기억하셔야 되죠? 개정상. 작년에 500초가 2개월. 올해부터 250만원 초과돼 분납할 수 있고요. 기간은 몇 개월이라고? 6개월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세금 부담이 커졌잖아요. 올해요. 종부세가. 그러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부담이 커져서 금액이 많이 늘었으니까 이제 분납도 250만원 초과되면 그때부터 세금을 나눠낼 수 있고, 기간도 2개월이 몇 개월로 늘었어요? 6개월로 늘려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얘는 뭐 나온다 생각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250초가 6개월. 얘가 틀리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500초가 2개월 이렇게 나오겠죠. 왜? 작년에 500초가 2개월 했으니까 개정 전 내용으로 되면 안 됩니다. 250초가 6개월.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겠죠. 당연히 개정사항이니까 고정을 해주시고요. 부가세는 농특세 붙습니다. 그죠? 농특세 20%. 그죠? 농특세 20%.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종부세는 간단하죠? 얘는 1시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굳이 뭐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 몰빵에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공부했다고 해서 막 종부세를 되게 열심히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오늘 공부했으니까 한 번 훑어보겠다 싶으면 개정사항 위주로 잘 보시고, 우리 간만에 세법 공부한다는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를 해야 되는 거지. 종합부동산 오늘 배웠다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제일 나중에 시간 나면 하는 거야. 시간 나면. 얘가 문제가 아니라 했죠. 우리는 뭐가 문제야?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가 문제지 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훑어본다 그러면 개정상 위주로만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다른 세 가지 파트를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제 종부세 정리하시고 넘어가서 254페이지 가면 소득세가 나옵니다. 소득세. 그죠? 소득세. 자, 우리가 소득세는 얘가 뭐라겠어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라겠죠? 근데 모든 소득을 내는 건 아니죠. 이 법으로 정해진 소득만 세금을 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으로 정해진 소득. 그러니까 여기서 법에 정한 소득은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있죠? 2배사, 근영기 해가지고 6개가 있고, 나머지 2개가 뭐냐면 퇴직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이 6개는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합산과세한다. 합산. 그래서 뭐가 나와요?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거죠. 이름이 종합소득세인 거죠. 6개 소득을 종합해서 한다 해서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나머지 2개는요. 뭐 퇴직금하고 양도소득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거는 평생 한두 번 타는 거잖아요. 퇴직금은. 그죠? 양도도 여러분 뭐예요? 양도가 어쩌다가 파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쩌다가 발생한 소득인데 여기다 합산해버리면 얘가 누진돼서 세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한다? 따로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서 뭐 한다? 분류과세 한다 그래요. 분류과세. 그래서 우리가 따로 뭘 배워요? 양도소득세를 배우게 되는 거죠. 작년 시험 문제가 양도세 이거 나왔잖아요.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지금 이게 나왔어요. 양도소득은 뭐 한다? 얘네들과 구분해서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게 정답이에요. 완전 장난 아니죠, 문제. 그죠? 그런 게 16개 중에 8개 이상은 된다니까, 반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을 10개를 맞아야 되는데, 그죠? 왜 못 맞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공부를 안 하고. 그죠? 안 하면 못 맞아요, 안 하면. 그죠? 해야지 맞는 거지. 또 그러대요. 어떤 분이 그러대. 전 그 학원관이 그랬다는데, 재수생이 그랬대요. 제 강의를 들으면 문제를 못 푼다고 했대요. 제 강의를 듣고 문제를 푼 문제가 안 풀린다고 했대. 나 살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아니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사람 강의를 듣겠다,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듣고 문제를 못 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똑같은 강의를 듣고서는 어떤 사람 강의는 똑같잖아요.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안 한 강의인도 아니고 한 강의인데 그걸 듣고 못 푼다는 얘기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게 강의를 들었는데 못 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이제 원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랬다고, 자기는 다른 강의 듣겠다고 얘기했다고 원장님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저는 강의를 딴 사람 듣는 건 반대 안 합니다. 자기 스타일도 가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핑계를 그렇게 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강의 들으면 그 문제 풀립니까? 웃기는 소리죠. 그거는. 그죠? 어차피 강의는요, 어떤 강의를 들어도 자기가 기억 못하고 공부 안 하면 못 푸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뭐 푼대. 민법이나 이런 거 풀린대. 웃기잖아요? 민법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 듣고 풀어요.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지. 죽으라 했겠지, 민법계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잖아. 민법 10시간 공부하고 세법 30분에. 아니면 수업만 들어. 그리고 이게 안 풀린대.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어제 열받았으면 데꼬라 했다니까. 누군지 데리고 오라고. 그럼 제가 왜 그 사람이 못 푸는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고. 과연 내 강의를 듣고 못 푸는지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해 줬다고 데꼬라 했다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아니 원장님 그게 아니라고, 원장님이 그냥 그렇다는 얘기라고 하니까 근데 나 진짜 그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막 열이 훅 받는 거 있죠. 그때는. 그치?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만약 예를 들면 이걸 지금 강의를 들었는데 이걸 못 푼다는 얘기는 자기 공부를 안 한 거잖아요. 여러분 강의 들으면 문제 다 풀려? 천재지 그러면. 그죠? 자기가 해야 돼요. 강사 하늘 날고 기어도 소용없습니다.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야. 그죠? 내가 안 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법이 어렵다는 얘기는 난 이해를 안 가요. 진짜로. 제 강의를 해서가 아니라 세법은 안 어려워요. 세상에 얘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민계공 다른 건 비교도 안 되잖아요. 진짜 쉽거든요. 근데 이거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공부를 안 하는 거라니까. 그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쉬운 것도 공부 안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잖아요. 무슨 수로 자기가 한 번 듣고 공부를 맞추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지.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얘는 들으면 들을 땐 다 이해되잖아요. 그럼 진짜 쉬운 거거든, 그게. 대부분은 들을 때 모르잖아, 여러분. 들을 때도 모르잖아, 대부분은. 들으면서도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 근데 얘는 잘 들으면 들을 때는 알아듣잖아. 그럼 얘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어제도 그래 어떤 분이 선생님 이제 강의 들을 땐 다 알아들었는데 이거 다 봤더니 문제를 못 풀었다고. 당연하죠. 그거는. 그죠? 그러기 쉬운 거 아니에요? 알아들었다는 게 쉬운 거지. 여러분도 알아듣잖아. 그죠? 물론 뭐 듣자마자 잃어버리니까 다르긴 하지만. 그죠? 근데 그거는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어쨌든 이 부분도 시험에 이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뭐 그죠?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용 자체는 이렇습니다. 시험은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자, 말했죠. 여기서 부동산 임대소득 얘기가 계속 났어요. 하나도 안 걸려. 그러다가 작년에 하나 썼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얘가 임대소득이 이제 그 정부에서 정책이 그쪽으로 맞춰 있다 보니까 포커스가 계속 그게 나왔거든요. 실제로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거의요. 그러니까 올해도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 부분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종합소득세에서 그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된 것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제가 강의를 하긴 할 건데 요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기본 기출 문제 지문을 보고 이해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몇 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것만 다 알면 특별하게 틀릴 게 없어요. 그죠? 자, 일단 거기는 소득세 총론인데 의의는 볼 것 같고요. 소득세 특징, 그죠? 거기 보면 썰이 나옵니다. 소득 원천설, 순자산, 증가설. 우리 세법은 썰이 없거든요. 무슨 썰 학개론만 겁내 나오고 우리는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얘기 아니까 그냥 할게요. 소득 원천설은 말 그대로보다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만 과세하자가 소득 원천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어쩌다가 발생한 소득은 과세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순자산 증가설은 뭐예요? 평생 한 번이건 두 번이건 뭐만 발생하면 소득만 발생하면 과세하자가 순자산 증가설입니다. 그럼 여러분 소득 원천설에 따르면 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소득 원천설에 따르면 얘는 과세할 수 있어? 없어. 왜요? 소득 원천설 뜻은 뭐라고요? 반복적인 소득. 퇴직금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양도도 우리 세법상 양도 개념이 어쩌다가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소득을 말하는 거지 자주 사고 팔면 걔는 양도소득을 안 봅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걔는 업으로 봐가지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는 반복적인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설에 따르면 얘는 과세를 못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에 따라 과세하는 거겠어요?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과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천설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순자산 증가설을 가미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열거주의란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아무거나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얘처럼 법에 이렇게 열거된 소득만 과세한다 해서 그냥 열거주의입니다. 뭐 이런 게 뭐 시험에 나올 일 없겠고요. 그다음에 종합과세 해가지고 쭉 나와있죠? 그것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요 두 개만 다 보시네요. 종합과세하고 이 두 개는 뭔다?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뭐 분리과세도 있는데 그거는 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따가 하겠지만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걔만 분리해서 따로 과세한다는 얘기인데 요번에 그 개정된 것 중에 하나 그거죠. 작년까지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연간 2천만 원 이하면 숫자 관계없이 비과세 해줬었죠. 올해부터는 비과세 안 되죠. 작년에는 이제 내가 주택 세 채인데 월세 50만 원씩 받았어. 그럼 한 달에 150, 1년에 1,800이었잖아요. 그럼 걔는 2,000 이하니까 뭘 해줬어? 비과세 해줬어요. 올해부터는 안 됩니다.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라죠. 걔네들은. 따로 걔네들만 띄어가지고 14% 세율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작년까지 안 됐고 올해부터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경우 분리과세란 말을 쓰긴 합니다만 뭐 여기서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개인 단위 과세는 뭐 소득세는 당연히 개인별로 과세하고 뭐 인적공제 뭐 그런 거 안 나오죠. 그 세율은 소득세는 누진세로 돼 있다. 특별한 거 여기서 뭐 크게 여러분 신경 써서 볼 건 없습니다. 자 보시고 넘어가서 과세기간이 나옵니다. 얘는 이게 뭐라겠어요? 세금을 부과하는 법으로 정한 기간이란 뜻입니다. 자, 소득세는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무슨 얘기야? 1년 단위로 간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뭔 뜻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소득을 몽땅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라는 뜻입니다. 1년치를. 그래서 우리가 직장 다니시면 정산을 언제 연말 정산한다 그랬잖아요. 왜 연말에 정산한다 했어요? 법으로 기간이 1년으로 정했으니까 1년치 몰아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니까 정산을 연말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과세 기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번 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러시면 안 되겠지. 왜? 돌아가셨으면 끝난 거죠. 그럼 언제까지는? 세금은 내고 가셔야 돌아가셔도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돌아가신 날까지는 과세를 하겠죠. 그 밑에 예외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1월 1일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하고 그러니까 국외 이전 후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되게 되면 뭐라? 세금은 내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발생된 세금은 내고 가셔야 된다. 그런 경우는 그때를 과세기한다. 어쨌든 원칙은 뭘로 간다는 거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걸 우리가 과세기간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 뭐 거주자 비거주자 나오죠. 납세지 해가지고 국세는 다 어디다 낸다 있어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죠. 그 사람의 주소지 그죠. 그리고 거기 거주자인 경우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고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소득이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한다? 그 국내 사업장 소재지. 그러니까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사업장 소재지다 내고 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에다 세금을 내라 그런 얘기죠. 원천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고 같은 거 찍을 수도 있고 소득이 외국인이 그죠? 아니면 우리나라에다가 외국인이 사업장 내가지고 사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기본은 거주자예요. 어쨌든 주소지 아니면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나머지 데들은 뭐 크게 볼 거 없어요. 여기서는 크게 나올 만한 게 없고 넘어가서 이제 거기 258페이지 부동산 임대사업소 있죠. 여기부터 보셔야 돼요. 얘가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자가 뭐냐면 이 사업소득이거든요. 사업소득. 그죠? 이 사업소득 안에 부동산 임대업도 있고 부동산 매매업도 있고 막 이래요. 매매업도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택 신축 판매 이런 게 다 여기 사업소득이 들어가요. 부동산 중개업도 뭐예요? 사업소득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 오픈하잖아요. 그럼 오픈하면 나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 뭐 해야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거든요. 왜요? 부동산 중개업도 어디에 들어가? 사업소득이 들어가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 얘기입니다. 그 중에 시험에 얘가 계속 나왔다는 거지. 여기는 계속 이것만 나왔어요.
그죠? 그게 지금 258페이지예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부동산 임대는 이제 말 그대로 임대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낸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부동산 임대 소득의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걸 임대하면 세금을 내냐? 과세 대상인 거죠?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부동산이 아닌 무엇을 권리를 대여하고 돈을 받으면 걔도 뭘로 보겠다? 임대소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자, 얘는 당연히 나오면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거기 출처 있죠? 중간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그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뭐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게 사실은 작년에 추가돼가지고 개정된 거였거든요. 재작년에 개정돼서 작년부터. 이게 뭐예요? 지상권, 그 다음 뭐 지역권. 얘네 둘이 원래는 임대사업소득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타 소득이 들어가던 건데, 얘가 이제 뭘로 들어간 거예요? 임대소득이 포함이 됐는데, 근데 뭘 조심하라고요? 얘가 공익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대여하는데 얘가 뭐와 관련됐고요?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대여했을 때 그때는 임대소득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얘가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면 반드시 이 부분이 같이 언급이 됩니다. 얘를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공익사업과 관련된 경우 지상권 대여는 임대소득이 포함된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공익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이거를 임대하게 되면 얘는 뭐다? 대여하면 임대소득이 아닙니다. 뭐 기타 소득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 뭐만 기억하시면 돼. 공익사업과 관련된 건 얘네들은 임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도는 알고는 가셔야 돼요. 그렇죠? 왜? 나올 때마다 이건 같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고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재단이란 말은 통으로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재단 그럼 뭘 말하겠어요? 그 공장 안에 있는 건축물, 그 안에 부속 토지, 그 다음에 기계장비, 그 안에 쓰는 공장용 차량 같은 걸 몽땅 일괄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재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를 통으로 임대하게 되면 걔는 뭐다? 임대소득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3번에 채굴권의 대여라고 돼 있죠.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석탄 광산 채굴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채굴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채굴 석탄 캐는데 호미를 캘 수는 없죠. 호미 가지고 석탄을 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호미가 아시죠? 인터넷에 아마존인가 거기서 우리나라 호미가 품절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팔려가지고 품절돼가지고 막 난리라고. 그 호미가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렸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게 있냐고. 이게 튼튼하고 거기다가 이 풀 같은 게 잘 맺히잖아요. 그 진짜로 매진돼가지고 못 만든대요. 왜? 그게 저기잖아요. 기계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대장장이가 있으신데 그분이 그걸 만드는 걸 직접 수공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연히 이렇게 딱 띄웠는데 이게 품절이 된 거. 나오자마자 품절돼가지고 물량을 못 댄대요. 그래가 막 극찬한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게 있겠냐고. 우리나라 그게 지금 많다니까. 가지고 그분 인터뷰하는데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혼자 하니까. 근데 좋은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돈이 아니라 그걸 배우겠다고 그 뒤로 젊은 애 2명이 왔대요. 그 대장일을 배우겠다고. 자기는 그게 제일 기쁘대. 왜? 자기 이후로 이제 그게 끊길까봐 걱정했는데 그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걸 배우겠다 왔다는 거죠. 근데 그거 녹아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했죠. 직접 망치로 오한마 들고 둘이 막 때렸어요. 이렇게. 저 어렸을 때 장날 5일장 쓰면 제 친구네 집이 그걸 했었거든요. 대장장. 그럼 막 해가지고 맨날 하거든요. 어우 장난 아니죠 그거. 그치? 야 근데 우리나라 그 호미가 품질이 그렇게 좋대잖아. 그 좋은 품질 좋은 호미로 석탄을 막 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빌려준 거지. 다른 사람한테 채굴에 관한 권리를 뭐 대여해주고 뭘 받았어? 돈을 받으면 걔도 뭐다? 임대소득에 들어갑니다. 여기 나오면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채굴에 관한 걸 대여하는데 그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2번에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분철료라고 나오죠. 그 박스 바로 위에. 분철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채굴에 가서 석탄 관련 채굴을 빌려줬죠. 그 돈을 받으면 임대소득인데 얘가 돈으로 안 받고 매달 말일에 석탄으로 5톤 트럭으로 5트럭씩 석탄으로 받기로 했어요. 대가로. 그러니까 현물로 받는 거죠. 현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분철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건 임대소득이 아니란 뜻입니다. 금전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분철료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고. 참고 나오죠. 그 사례별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라고 돼 있죠. 자,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친구가 대출 받는데 담보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집을, 자기 집을 친구한테 담보로 제공해주고 거기까지 좋은데 친구가 네 근데 걔한테 뭘 받았어? 돈을 받았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그것도 임대소득에 포함이 된다. 그런 얘기죠. 2번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본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막 새로 신축한 상가나 이런 게 있는데 매매가 안 돼가지고 뭐 창고 대방출해서 막 땡처리 업자한테 막 해가지고 한두 달씩 빌려주는 거 보셨죠? 그런 게 건물주가 매매하려고 했다가 안 돼가지고 일단 임시로 뭐 한 거예요? 세를 준 거잖아요. 그러고 돈 받으면 걔도 뭐다? 임대소득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3번 광고용으로 토지 가게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뭐다?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본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번화가 사거리 코너에 보면 높은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옥상이나 옆에 광고탑이나 광고판 같은 거 설치된 거 보셨죠? TV 가끔 보면 서울의 광화문 사거리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순신장 있는데 거기 보면 옥상 막 그 빌딩 거기 보면 막 삼성 그 막 디스플레이 막 엄청나게 크게 돼 있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건물주한테 그걸 빌려가지고 설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줘야 돼요.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위치 좋은 데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광화문 그런 데는 만약에 그 진짜로 그 세를 준 거라면 1년에 매독이 뭐예요? 그런 데는 1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게 1년 연으로. 왜? 엄청 비싸죠. 그게. 광고 효과가 크니까. 그죠? 제가 옛날에 부동산 잠깐 할 때 대전에 변두리 막 구시 가지고 막 건물도 조그만 거 5층짜리 작은 건데 거기도 번화가도 아니고 구도심에 이제 완전히 죽었는데 거기에 옥상에 조그만 거 하나 있었거든요. 광고탑. 근데 그 1년에 그게 3천인가 4천 받는다 했어요. 연으로. 매년 연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일시불로 딱딱 주는 거예요. 그 광고 하는 사람이. 그게 그 정도니까 이쪽은 뭐 미루어 짐작이 하는 거죠. 그럼 다 그는 뭐예요? 건물주 입장에서 뭐 한 거예요? 빌려주고 뭘 받은 거야? 돈을 받은 거죠. 그런 건 다 뭐에 들어간다? 임대소득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4번은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기 등의 시설이 공장 재단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임대하면 걔는 임대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단이라면 통이라겠지. 전체 통으로. 근데 기계 장비는 별도로 하면 걔는 임대소득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죠? 그런 얘기죠. 걔들도 그래서 임대소득의 범위 그러고. 시험은 다 나왔었어요. 이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험이 막 6번, 7번 나오니까 내용은 별로 없고 내일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제일 많이 나온 건 뭐겠어요? 비과세입니다. 당연히 비과세죠. 자, 비과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전답. 논밭이죠. 논밭을 임대했어. 그럼 비과세 줍니다. 근데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작물 생산에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작물 생산 용도로 쓴다는 얘기, 논밭 경작하는 용도로. 그럼 임대소득이에요? 근데 내가 빌려줬는데 걔가 임차인이 주차장 용도로 써. 그럼 걔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두 번째가 중요하죠. 뭐 1주택. 얘가 비과세입니다. 주택 하나는 비과세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얘 안 되고 외국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주택만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외국 주택은 숫자 관계없이 비과세 안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도 뭐는 안 돼요? 고가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때 고가주택의 뭐나 걔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자, 우리 세법에 고가주택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자,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고급주택. 그죠? 그죠? 자, 얘네 둘이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고급주택, 고가주택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서로. 근데 이걸 혼용하신 분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고급주택과 고가주택이 그냥 거기서 거기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얘는 지방세에서만 나오고요. 얘는 국세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고가주택이라는 말 사용을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지방세는 고급주택이 지방세 나오고요. 고급주택은 국세에선 그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기준도 달라요. 그러니까 지방세도 내가 사치성 재산 취득하면 고급주택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가 되죠. 근데 그때 고급주택 기준이 달라요.
그죠? 그럼 내가 취득할 때는 고급 주택으로 취득을 했는데 중과세가 됐어요? 근데 팔 때 그러면 얘가 양도할 때 얘가 고가 주택이 되느냐 자동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고급 주택이었는데 팔 때는 고가 주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 기준이 서로 다르다. 용어가 달라요. 그러면 국세에서만 얘가 나오는데 얘는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어디에? 지금 한 거 뭐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 나오고 또 어디 나와요? 양도세에서 나오죠. 고가주택이란 말이. 그죠? 근데 둘 다 국가 9억 초과예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둘 다 9억 초과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기준시가로 9억 초과. 얘는 실거래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같은 9억인데 부동산 임대소득의 고가주택은 뭘 말한다? 기준시가로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고 양도세는 실제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로 얼마?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근데 같은 9억인데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얘는 보유세니까 당연히 실거래가가 있을 수가 없죠. 보유잖아. 임대는 보유잖아요. 가족이 세를 주는 거니까 뭘로? 기준시가로 9억이 초과됐을 때. 그럼 여러분 집에 하나 원룸 하나 임대했는데 걔가 공시가격 9억이 초과되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웬만하면 집 하나 임대는 무조건 뭘 해주겠다는 거야.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죠. 왜? 대한민국에 여러분 서울 이런 데 빼고 수도권 빼고 지방 일반 시군에 공시가격으로 9억 초과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임대주택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원투룸이잖아요. 다가구. 그러면 남양주에 다가구가 공시가 9억 넘습니까? 안 넘죠. 실거래가도 제가 볼 땐 저 같으면 실거래가로도 9억 주고 안 살 것 같은데. 저 같으면 9억 주고 임대 다가가서 임대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골치 아프게 막 해가지고 세도 막 그렇고 막 아우 세입자 막 그 꼴통지다고 막 하면 골치 아프죠. 그죠? 막 세도 안 주고 막 문 잠궈놓고 막 몇 달씩 연락도 안 되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거 문 닫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골치 아픕니다. 그 여러분 만약에 월세 막 밀렸어, 막 1년 밀렸어, 어떻게 하다? 그럼 그 소송 걸면 소송 걸면 받을 수 있나요? 소송 걸면 못 받습니다. 민사는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민사 소송 해봤자 결국 시간 나고 돈 낭비하고 결국 못 받아. 왜? 민사는 강제성이 없잖아요. 이겼어. 판사가 뭐래? 너 돈 주래. 알았어. 끝났어. 내가 돈이 없어. 못 받아가요. 그죠? 왜? 주래. 나 주고 싶어. 난 돈이 없다는 거지. 배째 나 돈 없는데? 그럼 못 받아가는 거야. 하나만 한 얘기죠. 그런 거. 그죠? 그러니까 원투로 골치 아프죠. 이거. 갖고 계시면 나 모르겠지만 아우 세입자 잘못 만나면 막 1년 있다 나가는데 또 들어온 사람이 또 뭐 도배 다시 해달라 하지. 그죠? 그럼 도배 또 추가하게 해줘야지. 그죠? 월세 안 내고 또 문 잡고 살아서 안 나타나지. 그거 못 들어서 하겠어요. 골치 아프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웬만하면 다 해주겠다는 거야. 1주택은. 자, 근데 이 기준이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얘가 그러면 9억이 초과되면 고가주택이잖아요.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되죠. 그럼 문제는 얘가 언제 9억이 초과되는지, 즉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걔는 언제를 기준으로 고가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냐 그죠. 자, 우리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아까 뭐라 했어요? 12월 31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과세기간 개시일, 그러고 얘가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자 세금을 부과할 때 고가주택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잖아요. 그럼 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개시일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까요? 언제 기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가주택 해당되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판단을 1월 1일에 하겠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겠어요? 31일로 해야지. 이걸로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거는 시작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임대하고 하다가 나중에 언제 이때 가서 정산해가지고 이때 가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그럼 기준을 이때로 잡아야지. 시작해가지고 이날 기준으로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시험에 이것도 나왔었어요. 여기서 고가주택 기준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땡 틀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종료일 그래야 되는 거죠. 낼 게 없으니까 막 이런 것도 나온 거죠. 자, 결론은 고가주택 비과세 안 되고 외국에 있는 주택 비과세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되고, 하나 조심할 건 올해부터는 뭐요?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작년까지 뭘 해줬지만 숫자 관계없이 비과세가 됐지만 올해부터는 비과세가 안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뜬금없이 또 뭐라고 나와요?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숫자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라고 나올 수 있죠. 작년에 맞는 지문이지만 올해부터는 안 됩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260페이지 보시면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과세와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라고 돼 있죠? 자, 비과세 뭐요? 하나의 주택겠죠. 동그라미 1번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 기준시가 얼마 9억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그죠? 이때 동그라미 2번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종료일이고 양도일이라는 뜻은 얘가 임대주택을 팔 수도 있죠. 중간에 오늘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양도세도 내지만 뭣도 내야 돼? 그동안 발생된 임대소득도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언제 기준으로? 양도일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종료일 그렇게 되는 거죠. 분리과세라고 돼 있죠? 소규모 임대주택. 그게 지금 말씀드린 거죠. 1번에. 총수기 합계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뭐한다? 종합과세와 14%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 집이 3개인데 50만원씩 월세 받아도 1년에 1,800만 원 소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걔만 따로 떼어가지고 분리과세에서 14% 적용해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 다른 거 있죠. 2배에서 근연기. 걔랑 합산해가지고 뭘로?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수, 2개 중에 자기한테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왜? 얘가 실이 14%니까. 근데 종합소득은 누진이거든요. 근데 금액이 적으면 6%짜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걔가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럼 결론은 뭐다? 올해부터는 뭐라는겨? 2천 이하짜리도 어떻게 한다? 비과세는 안 되고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선택해서 기본은 이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가면 이제 그 주택수 계산이라는 게 나와요. 주택수 계산. 자, 이건 뭐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중요한 거 그러면요? 1주택이 중요하잖아요. 왜? 집이 하나인 사람만 뭐가 되니까? 비과세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가구는 방이 여러 개잖아요. 방이. 그죠? 그럼 얘는 뭘로 본다? 거기 보면 다가구 주택은 뭘로 본다?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룸 하나가 갖고 있으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죠. 단 구분 등기되면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구분 등기돼 있다는 게 뭐야? 다가구가 아닌 거지. 그죠? 그럼 다세대 있죠, 다세대. 그럼 당연히 각각이죠. 그러니까 기본은 1주택으로 본다. 자, 근데 얘가 이제 뭐라는 겨? 이거죠. 가물이 뭐하고 있어? 공유하고 있어. 공동수요라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대4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누구 주택으로 봐요? 갑의 주택으로 봅니다. 명의는 돼 있지만 얘 주택으로 봐서 숫자를 계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만약 얘가 무주택자예요. 다른 집이 없어. 그죠? 이것만 공동명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누구 주택으로 봐? 갑의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럼 갑은 몇 주택자가 되는 거야? 1주택자인데 이 갑이 만약에 뭐가 있어요? 본인 아파트가 있어요? 본인 명의로 아파트가 있고 이거를 얘랑 공동명의로 하고 있는데 지분이 얘가 제일 많아요. 그럼 얘 주택으로 본다겠죠? 그럼 얘는 몇 주택자가 되는 거야?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지분이 만약에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각각. 그죠? 지분이 같은 자가 2명 이상이면 각각 그 주택을 소유한 거로 봅니다. 단 여긴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협의해서 여기서 나온 소득을 한 명의 소득으로 기속을 시키기로 협의가 됐다. 여기서 월세가 500만 원 나와요. 근데 그 500을 전부 다 갑의 소득으로 하기로 했어. 그럼 세금을 누가 내겠다는 거야? 갑이 내겠다는 거지. 그럼 이 주택은 누구 주택으로 본다? 그 소득이 기속되는 자, 누구? 갑의 주택으로 보겠다. 이런 예배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거를요, 남편이 본인 명의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아파트가. 근데 부인은 없고 단독 명의 돼 있어요. 이번에 원룸 하나 사가지고 와이프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임대사업자를 냈어요. 그럼 와이프는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남편 명의,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돼 있고 부인 명의 아니고 단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부인이 뭐 했어? 원룸 하나 사가지고 부인 앞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때 부인은 1주택자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만 부부합산이에요. 아까 제가 우리 부부합산 절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것만 합산해요. 뭐 임대소득, 비과세, 숫자 계산할 때는 부부합산이에요. 그 남편이 집 있죠, 명의가. 그 부인이 원룸 하나 임대하더라도 숫자 계산할 때 어떻게? 남편 집까지 합산해서 몇 주택이 되는 거? 2주택이 돼요. 그럼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주택은 그런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원룸 하나 사가지고 부부가 주인세들 그거 하나 사서 주인세들 살고 있으면서 걔를 세주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집이 하나잖아요. 그거는 비과세가 되는 거야. 근데 남편이나 부인명으로 집이 하나 있고 다른 배우자 앞으로 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임대를 하게 되면 걔는 몇 주택이 되는 거야? 2주택자가 돼버려요. 왜? 부부 합산이다. 이게 이제 부부합산이에요. 요것만 부부합산이에요. 그죠? 나머지는 부부합산은 무조건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박스표 보시면 다가 공동소유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박스 밑에 그 참고 표시 있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주택 임대수입에 기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지금 설명한 얘기죠. 자, 다시 올라가서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는 뭔다?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전세를 들어갔어요. 원주인은 여러분한테 뭘 준 거야? 전세를 준 거고 여러분이 전세를 들어가서 다시 뭘 했어? 전전세를 했다는 거지. 그럼 그 전전세한 거에 대한 세금 낼 때 그때는 주택을 누구 주택으로 본다? 전세 받은 자, 여러분 주택으로 본다는 거지. 세금 계산할 때는 왜? 원주인은 여러분한테 뭘 준 거야? 전세를 준 거잖아요. 세를 준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이 전세 받은 주택을 다시 뭐 한 거요? 전전세를 했으니까 그 세금 계산할 때 숫자는 누구 주택으로? 본인 집은 아니지만 세금 계산할 때 숫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본인과 배우자 각각 소유하는 경우 뭐 한다고요? 합산. 부부합산이에요. 이것만 합산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당연히 시험에 여러 번 나왔겠죠. 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 번 나왔죠. 잘 보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거기 보면 이제 주택 임대수 계산하는 게 나와요. 262페이지. 그래서 거기 뭐 박스에 보면 표에 보면 1번에 부동산 임대수 총수익 금액 해가지고 임대료 플러스 간주 임대료 그리고 뭐 관리비 수익 그리고 보험 차익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당연히 들어가고 간주 임대료라는 것도 임대소득에 포함이 되고 관리비 받은 거 있죠. 관리비 받은 것도 남는 게 있으면 걔도 들어가고 그리고 보험 차익 불이 나갔는데 뭐 예를 들면 보험금을 받았는데 보험금이 더 남아 원래 금액보다 그죠? 그럼 차익 난 것도 임대소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간주 임대료 그죠? 간주 임대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뭐 당연히 시험에 뭐 수없이 나왔던 거죠. 이 간주 임대료. 자, 간주 임대료는 뭐냐면 보증금 받은 거예요. 보증금. 그러니까 뭐예요? 전세를 넣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월세를 안 받고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그 전세 보증금은 이 전세 보증금은 월세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임대소득 월세를 말한 거거든요. 근데는 이 월세가 없어요. 그럼 과세를 못 하잖아요. 근데 얘도 하겠다는 거지. 대신 그 보증금은 누구만? 3주택 이상일 때만. 그리고 그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을 초과했을 때. 이때 그 3억 초과분에서 과세합니다. 자, 법은 뭐 여기까지 알 거 없지만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집이 세 채인데 전세를 줬는데 전세 보증 합계 5억 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억에서 뭐 3억 초과되는 금액 얼마? 2억 원 있죠. 요거에다가 60%를 곱하고요. 여기서 법정 이자율을 곱해요. 법정 이자율. 이거는요 매년 바뀌어요. 그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 뭐 은행 금리에 따라 좀씩 바뀌거든요. 제 기억으로 올해가 2.1%인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그 이자를 곱하면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를 뭐라는 게요? 얘가 임대료 아니잖아요. 근데 뭐 한다고요? 임대료로 뭐 해서 간주해서 이만큼을 임대소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간주 임대료예요. 말 그대로 뭐요?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로 간주한다. 그럼 여기서 뭘 꼭 기억하셔야 돼? 보증금 얘기 나왔다면 일단 제일 먼저 뭘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3주택 이상일 때만. 그러니까 내가 집이 2개인데 전세를 줬어요? 그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월세는 1주택도 과세를 하죠? 하지만 보증금은 3주택 이상부터만 됩니다. 그것도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3주택인데 뭐 보증금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간주임대료 그러면 안 되고 3억도 과세를 안 하죠. 왜요? 3억까지는 안 해. 3억 초과되는 초과분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그 얘기죠. 이때 그러면 얘는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숫자. 이때 소형주택 그래가지고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얘는 뭐다? 기준시가로 그러니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엔드 기준시가로 2억 이하 주택이 있으면 얘는 뭐한다?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이것도 개정상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3억 60제곱미터 이하에 3억 이하짜리는 주택수 제외한다 그랬는데 강화해가지고 이제 전용면 40 이하에다가 기준시가 2억 이하짜리 주택이 있으면 뭐한다? 숫자에서 제외한다. 이번 얘기예요. 여러분 12세채를 전세를 줬어요. 근데 보증금이 5억 원이에요. 그럼 과세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한다고? 숫자에서 빠져요. 그럼 결국 몇 주택이 돼버려? 2주택이 돼버려. 그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이 소형주택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까지가 이제 적용되는 건데 이게 계속 연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도 연장이 되긴 했는데 이게 강화가 됐어요. 원래 60에 3억이었다가 얘가 40에 2억으로 바뀐 거죠. 개정상이죠.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것도 가르치고 나오니까 60에 3억 그러면 안 됩니다. 40에 2억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라. 결론은 보증금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니은번에 동그라미 2번 간주임대료 니은에 주택의 간주임대료 그랬죠? 자,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몇 주택이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 얼마?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계산을 그랬죠. 이 경우 주거용으로 쓰인 도로서 면적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 얼마? 40제곱미터 이하고 엔드 기준시가 2억인 주택은 내후년까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동시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40 이하이면서 동시에 2억 이하일 때만 되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잘 기억하셔야 되죠? 이게 시험에 되게 많이 틀립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나오면. 그렇죠? 잘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264페이지 가면 뭐 기타 관리비 수익 같은 거 나오는데 이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이거는 뭐가 제일 좋다? 기출문제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없는 것들도 지문상 언급이 된 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걸 외웠다고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나 이 기출문제 보면 골 때려요. 매년 제가 그 동영상 촬영 같은 거 하거나 할 때 꼭 질문 받는 문제가 꼭 있거든요. 여기 나오면. 그 문제 하나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문제 지문에. 그러니까 이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못 푸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교재는 그 문제가 있나? 없을 건데. 그죠? 그냥 한번 제가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기준시가 10억인 1주택을 임대한 경우 얘는 소득세를 임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기준시가 10억인 1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즉 비과세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지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10억이니까 무슨 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죠. 그러니까 기준시가 10억인 고가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OX. X? 고가주택은 비과세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비과세 한다는 얘기잖아. OX. 이게 기출문제인데 이거 질문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답은 X라고 돼 있어요. X라고. 그러면 질문을 뭐라 그래요? 선생님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안 된다겠는데 10억이니까 고가주택인데 왜 얘는 문제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했는데 왜 맞는 지문 잠깐만요. 이게 맞는 지문으로 있어요. 맞는 지문으로.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왜 맞냐는 거지. 그렇게 질문을 항상 받습니다. 왜? 여러분도 공부하다 분명히 공부한 분 이거는 의심이 이게 답이 O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O지? X해야 되는데 왜?
과세해야 되잖아요. 고가주택이니까. 근데 왜 과세하지 않는다가 맞을까요? 그렇지.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얘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세를 받았다는 거야. 그 전세는 몇 주택 이상일 때만? 3주택 있을 때만. 1주택이잖아. 그죠? 그럼 얘가 10억이 문제가 아니야. 전세는요, 공시가, 고가주택 이게 문제가 아닌 거죠? 얘는 무조건 뭐야? 전세는 금액이 고가주택이든 아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3주택이다. 아까 기준시가 2억만 초과되면 문제는 거, 그죠? 그리고 뭐요? 3주택 이상일 때만 과세되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꽂히는 거죠, 대부분은.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고가주택, 너는 비과세 안 돼? 너네 과세하자. 넌 틀렸어? 하고 1번을 써버리는 거지. 근데 알고 보면 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은 되게 많이 받아요, 실물을요. 그죠? 근데 여기다 그냥 1주택을 임대하고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이는 X, 과세 안 된다. 그럼 X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보증금이나 전세금 얘기가 나왔을 때는 몇 주택이 항상 기본이다? 3주택.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했잖아요, 공부를요, 금방.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은 알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못 풀어요. 맞출 수 있고, 근데 대부분은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를 틀렸다고 거의 다 풉니다, 문제를.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 기본서 외우는, 공부하는 건 기본이지만, 기본서만 보면 문제를 못 풉니다. 결국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고, 그걸 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인식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자꾸 경험치를 쌓아가야 실수가 줄고 성적이 나오는 거지, 막 책만 본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본 내용을 알아야 이것도 아는 거야. 그죠? 이거 자체를 몰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당연히 기본 이론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이론을 탄탄하게 하면 나중에 문제 풀이하면 실력이 쫙쫙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또 문제 굉장히 풀어도 안 늘어요. 맨날 똑같아.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욕심부려서 갈 건 없다는 거죠. 하나하나 가면 돼. 하나하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으라고 잠깐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는 거야. 이렇게 나면 어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요. 주택이, 쉽게 예로, 주택이 주체인데,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를 줬대. 이런 경우, 월세 소득에서만 과세한다. OX? 이렇게 해볼까요? 좀 더 약간 복잡하게. 세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월세, 두 채는 전세를 줬어. 이렇게 했대. 이때 그 시험에 뭐라 나와? 이렇게 주택이 세 채는, 한 채는 월세, 두 채는 전세를 준 경우에는 그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OX.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시험 이렇게 나오면 못 풀어요, 여러분. 근데 기출로 이런 거 나오거든요. 지 몇 채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X라고 하잖아요. 정답입니다, 이거. 그 왜 X라고 했어요? 얘도 과세해야 되는 거예요. 왜? 3주택이니까. 전세도, 그죠? 전세 준 건 두 개잖아. 그죠? 얘는 월세잖아요. 얘는 전세 아니잖아. 전세가 몇 개야? 두 개잖아. 3주택 개념 뭐예요? 전세를 준 게 3주택 이상이어야 되지. 그러잖아요. 아까 전세 보증금 3주택이라고 했잖아. 그럼 전세 준 게 3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전세는 2개인데 이거 2개만 앞에서 가면 안 되잖아. 얘는 월세잖아요. 얘는 과세, 얘는 과세 안 되는 거야. 뭐만? 얘만 과세지. 왜? 얘는 3주택이잖아요. 그 1주택 아니잖아. 월세 당연히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지. 얘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그거잖아. 그래, 전세보증은 3주택 이상 외웠잖아요. 그리고 이거 나오면 뭐라 그래? 그래, 월세도 과세하고 전세도 3주택이니까 너도 과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기본서 내용과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건 별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다 연습이죠. 기본서 내용도 공부해서 연습해서 숙달을 시키고 문제풀이도 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기본서 열심히 공부하면 문제는 당연히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안 풀리잖아요, 이게 지금 보잖아. 이게 간단한 예지만 모든 과목이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지금은 어려운데 내가 이거를 이런 형태의 문제를 한 번, 두 번 풀게 돼서 경험이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건 너무 쉬운 얘기죠. 뻔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고 나면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원래 내가 알고 있는 기본소 내용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전세는 3주택 이상인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구나. 그 전세전 주택이 3주택 이상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전체 주택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라고 그거 비교해서 그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나중에 이런 형태 비슷하게 나오면 문제를 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집이 4채인데 2채는 전세, 2채는 월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한 채는 주택이고 하나는 월세고 3채는 전세인데 그럼 전세는 또 뭐가 나와야 돼? 간주임대를 계산하려면 보증금 합격 얼마? 3억을 초과해야 된다. 그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식의 형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임대소득은 그 비과세 관련된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간주임대료 정의를 잘 해주시고 나중에 기본 기출 문제로 잘 정리하시면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절에 부동산 매매업 나오죠? 여기부터 가겠습니다.